강의가 처음입니다. 제 2019년에 와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네, 나오셔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선생님께서 이게 관심 있는 주제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도 인문학은 필요하구나. 왜 그런 생각하냐면 제가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당장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또 관심 있게 들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학생들도 대학에 와서 인문학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강의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 연세를 유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꼭 필요하실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인문학이라는 게 꼭 대학에서 필요한 인문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문학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 도움이 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주로 쓴 책들이 이렇게 논리, 응용윤리, 교양철학 이렇게 보신 것처럼 철학 중에서 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좀 그런 책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이제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오늘 강의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인문학이 뭔지를 이거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이 뭐냐라고 딱 떨어지게 정의해보라면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때 쉬운 방법은 이것은 무엇이야 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봐서 정의를 하면 되겠지만 국어사전 사실 시간이 없으면 사례를 듣는 게 제일 쉽거든요. 사례. 인문학이 뭐야 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인문학에 들어가는 학문은 몇 개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에 들어가는 학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를 줄여서 문, 사, 철 이렇게 보통 줄여서 많이 말합니다. 인문학의 넓은 정의에는 문사철 말고 다른 학문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 다른 학문이 왜 이렇게 정의가 두 가지로 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갈 때가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대학 진학률이 절반이 안 됐더라고요. 네, 40% 이 정도. 네.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반성하는 거죠. 저는 친구들이 대학 간 친구들만 놀다 보니까 대학에 그렇게 안 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요즘은 대학 진학률이 70%, 80%, 70%, 80%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이제 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대학 가실 때 또는 지금 자제분들이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아까 말한 문사철 중에 하나를 전공하겠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환영할 것 같아요? 너 참 잘 생각했다. 네, 거의 그런 분들은 거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없습니다. 네, 문사철을 요즘 뭐 유행어도 뭐 한참 된 유행어긴 하지만 분송합니다라는 유행어도 있거든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업이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큰 이유가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중요하게 다뤄볼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학을 공부하면 왜 취업이 안 될까? 그 이야기 역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는 대학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일까? 대학이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바뀌었고 네.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스마트폰 쓰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2009년, 10년이었어요. 10년 사이에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군사용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일부에서 쓴 거죠. 근데 인터넷이 전 국민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일 것 같습니까? 네? 20년.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밖에 스마트폰 안 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바뀌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배운다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 없어질 때가 있는 거죠. 사회가 워낙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 나가면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직업의 인기도도 굉장히 바뀌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변할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미리 서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은 12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퇴직을 60세 한다고 할 때 인생 2번 사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120세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120세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인생을 60세로 2번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그런 세대에 적합하게 살 수가 있는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로봇이 우리가 하는 직업을 대체할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 로봇이 대체하기가 쉬운 직업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교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저기 남이 강의하는 거 틀어줘도 되거든요. 꼭 로봇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2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강의한 것을 틀어줘도 되는 시대죠. 예, 저보다 훨씬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틀어줘도 되는데 과연 그런 시대에 내가 과연 선택한 직업이 이런 데 과연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강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문사철, 폐과 이게 요즘 신문이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옛날부터 폐과가 많이 됐고 지금도 문사철에 가는 학과들은 폐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 특히 서울 쪽은 그러지 않은데 지방 쪽은 이미 문학이나 역사학이나 철학 관련 학과들은 많이 없어졌거나 이 교수들을 나가라고 하는데 힘드니까 이름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무슨 뭐 인문 콘텐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올해도 2002년 3월에 돼서 저기 전북 익산에 가면 옴불구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온강대라고. 거기서 철학과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폐과가 된다고 하고 취업되고 안 된다고. 과연 인문학의 앞길이가 어떻게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태되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학문이 계속되는 학문이 꼭 있냐? 없어지는 학문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 없어지는 학문. 학문이라고 하기엔 좀 학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없어진 학문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서양에서 연금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금술이라는 게 그런 학문이에요. 중세시대가 아니라 근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달라붙었었죠. 지금 연금술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연금술을 했던 연구들이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 이어지긴 했지만 연금술 자체는 없어졌던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혹시 골상학이라는 학문 들어보셨어요? 골상학. 골상학이 뭐냐면 머리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학문을 골상학이라고 한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있었대요. 20세기 초반까지. 예.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았을 거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세부적 돼 있어요. 예, 머리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이거 완전히 지금은 아무도 이걸 과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없어진 학문이에요. 어쨌든 학문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문학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제가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고 뭔가 좀 권위 있는 사람의 권위를 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습니다. 자, 애플 컴퓨터가 좀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컴퓨터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은행이나 어디 정부 사이트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아직도 액티브엑스나 무슨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쓰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애플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물어봐요. 그래서 학생들도 애플 컴퓨터 갖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안 불편하냐고. 이게 더블 부팅이라고 해서 그 PC용으로 부팅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쓸 거면 뭐하러 불편하게 그걸 따로 쓰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애플 컴퓨터 쓰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애플은 그러니까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테크놀로지만 쓰지 않는다. 테크놀로지만 쓰지 않고 리버럴 아치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뭔가 창의적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리버럴 아치를 번역을 뭘로 했냐? 이게 인문학입니다. 이게 인문학. 네, 자, 이거 갖고 이야기해보죠. 인문학을 영어로 리버럴 아치라고 한다는데 이게 정확하냐?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아까 인문학이 좁은 의미의 인문학이 있고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버럴 아치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입니다. 넓은 의미. 예.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인문학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만 해도 인문학할 때 이미 사람 있자죠. 바로 휴먼. 휴먼에다가 주위에 학문을 뜻하는 이 T자를 붙여서 휴머너티스. 이게 좁은 의미의 인문학입니다. 이게 잘못 번역했다. 리버럴 아치를 인문학으로 잘못 번역했다. 꼭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리버럴 아치를 인문학이라고 번역 않고 다르게 자유교양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게 정확한 번역이냐? 그것도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문학이 해도 또 크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계기로 해서 인문학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 넓은 의미의 인문학과 좁은 의미의 인문학. 이 휴머니티스가 아까 말한 분사체입니다. 자, 리버럴 아치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딱 떨어지는 정의가 없는데 아까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이것과 헷갈리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대 봤을 때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니버시티가 대학이고 대학에 가면 이제 학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학 내에서는 행정 공식적인 명칭으로 단과대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로는 칼리지라고. 그러니까 칼리지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과대학 명칭이 뭐 제일 잘하시는 게 뭐 의대가 하나의 단과대학이에요. 의대, 공대 흔한 걸. 예. 근데 지금은 없어진 게 있어요. 근데 1970년대까지는 대학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대학 중에 대학은 이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고 제 또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1980년대는 이미 그 대학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게 있었고 대학에서 대학생끼리도 그 단과대가 아닌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학 중에 대학은 이거지. 혹시 아실까요? 1970년대는 물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물리과 대학이에요. 이게 리버럴 아치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물리과 대학.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문은 아시겠죠? 리는 뭘까요? 문과대 플러스 이과대. 문과대 플러스 이과대. 이게 물리과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과대와 요즘 이과대를 합해서 물리과 대학이라고 불렀던 것이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리버럴 아치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학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도 이제 안 쓰죠. 물리학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 예. 이 물리과 대학의 흔적을 보고 싶으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 대학로를 가보시면 대학로 가면 그 지금 옛날에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자리가 뭐로 변했냐면 방송대로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로 서울에 대학로를 가보시면 방송대 정문 앞에 제가 뒤에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때 건물 모형도예요.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 이 정도 건물 모형도. 서울대학교 위적 기념비라고 해놨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75년까지 서울대학교가 단과대별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군대군대로 서로 다 합해져 있던 걸 1975년에 관악사로 모은 거죠. 관악사로 모으면서 없어지면서 기념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자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리인 거예요. 물리대 자리. 그 당시 물리대생들의 자부심이 워낙 세서
교표에 서울대학교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리대 마크를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자부심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한 리버라치의 제일 가까운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라치가 나온 김에 리버라치의 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자, 리버라치의 역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대학이라는 말이 이제 서양에서 나왔으니까 서양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학과 비슷한 교육기관이 있었죠. 성균관이 거기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성균관대 교표를 한번 기억나시나요? 설립 연도가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써졌어요. 1300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 대학이 우리 학교는 1300몇 년부터 생겼다라고 써놓은 셈이죠. 우리 이제 그 전신을 이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라는 것은 1300몇 년부터 생겼고 서양에서는 대학이라는 것이 1000년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 정도? 1100년, 1000년 이때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중세 대학에서 배운 게 뭐냐면 그게 리버럴 아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리버럴 아치. 아까 리버럴 아치의 적절한 번역어가 인문학이 적절한 번역어냐? 어떤 사람들은 자유교양이라고 번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리버럴 아치를 쓰는 것도 많습니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서. 그래서 리버럴 아치가 씁니다. 지금부터 리버럴 아치란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리버럴 아치란 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리버럴 아치 7개 과목입니다. 자, 리버럴 아치가 물론 아까 그 대학이 나온 곳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강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성균관에서 뭘로 공부를 했을까요? 한문 쓴 것처럼 이게 아시아에서 학문의 기초적인 용어가 한문인 것처럼 그게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학술서적은 전혀 안 남았대요. 한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문은 한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어쨌든 서양에서도 학문의 용어는 라틴어라고 생각해서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르테스 리버라리스로 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게 리버럴 아치입니다. 자, 이 리버럴 아치 뜻이 뭐냐면 아트가 뭐냐면 아트는 우리가 보통 지금 예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예술이라기보다는 기교의 뜻이 나왔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쓸 때 쓸모 있는 방법, 기교 이런 거. 누가 쓰는 기교냐? 누가 쓰는 도구냐, 솜씨냐, 기구냐? 리버럴한 사람이 쓰는 기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리버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은 리버럴한 말이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너 참 리버럴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 쓰는 말. 자유분방하다 썼습니다. 보수적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다 할 때 리버럴한 사람을 씁니다. 이때 리버럴은 자유분방의 뜻이 아니라 요즘은 이 뜻이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자유분방은 뜻만 있어. 왜? 요즘은 다 리버럴하니까. 여기서 리버럴은 무슨 뜻이냐? 성격이 자유분방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자유분방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자유분방하다는 것은 우리 집으로 하면 뭐가 아니다? 노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0년대까지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고 아마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 이때까지는 노비 제도가 있었지만 이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농노라고 하는 거, 얽매여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지 않은 자유민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유분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배우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겠죠? 자유민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는 기술, 그건 뭐냐? 그게 밑에 나온 미케니컬 아트입니다. 이건 자유민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노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양반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양반과 노비라고 해야 될까? 평민이라고 해야 될까? 자, 우리나라 양반도 그러고 이때 서양에서 자유민들도 그러고 요즘은 이 말 잘 안 쓰는데 유한계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한계급 할 때 이 한자가 무슨 한자가요? 뜻이 한가하다 할 때 한자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 사람들. 유한계급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뜻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리버럴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무슨 기술을 배우냐? 먹고 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먹고 살 기술 누가 배우냐? 여기 미케니컬 아트. 이거 바로 미케니컬 아트. 농사 짓거나 집 짓거나 대장간에서 뭐 저기 농기구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속된 말로 아래 것들이 하는 거야. 아래 것들. 네, 그 사람들이 하면 돼. 그럼 이 유한기급들은 뭐 하냐? 이런 거나 배우는 거예요. 이걸 대학에서 배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냐? 아까 맨 앞에 시작할 때 인문학을 배우면 취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문학을 배우면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원래부터 취업용 학문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가 유한계급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 학문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리버럴 아츠고 인문학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취업용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해서 오히려 취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있는 거죠. 대학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거죠. 양반들도 유학계급이니까 앉아서 논어맹자 있고 사서상경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서상경만 있는 것이 저기 양반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죠. 최종 목표는 뭡니까? 김지사 때 첫째 아들 아직도 집에서 책 읽고 있어? 뭘 해야 돼요? 과거를 붙여야 되는 거죠. 뭔가 번듯한, 비록 돈은 있지만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세상에서도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직업과 관련 없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뭔가 남한테 보여줄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리버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전문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잡이. 예. 근데 전문직은 잡이라고 안 하고 또 다른 영어를 씁니다. 프로페셔널이 전문직이랍니다. 근데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직이 세 개가 있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인류의 직업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은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부래요. 농부하고 군인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랍니다. 그러니까 농부와 군인은 전문직이라고 안 하는 게 전문직은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교육기관에서 몇 년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야. 보통 그걸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전문직 세 개가 이거랍니다. 목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법률가. 이게 제일 많이 진학하는 아까 말한 우리로 치면 양반에 해당하는 서양의 리버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해서는 뽀대가 안 나니까 뭔가 남한테 보여줄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직업을 가장 많이 갖는 직업이 아까 세 가지 전문직이고 이것만 배워서는 직업 교육이 아니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원래 대학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인문학은 직업을 갖기 위한 전 단계로 배우는 것이 원래 인문학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 자체만 배워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먼저 배우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전문 직업 교육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런 걸 공부했더니 이게 재밌어요. 이걸 더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대학원에 대한 거죠. 더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럼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위가 좀 PhD라고 하면 철학박사,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면 철학박사라고 합니다. 철학 전공이 아니어도 철학박사라고 해요. 네. 근데 왜 철학박사라고 하냐? 이때 철학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박사를 받았다.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철학이란 말이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철학자 중에 제일 오래된 철학자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오래된 철학자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들이 있긴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라고 불러요.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뭐 탈리스 무슨 아낙스만들 무슨 스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글이 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쓴 것은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탈레스가 뭐라고 했다더라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나와요. 근데 실제 쓴 글은 남은 게 없어요. 애초부터 안 썼는지 아니면 역사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3000년, 2500년, 3000년 됐는데 다 없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의 역사에서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책들은 소크라테스의 기록들인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철학 이퀄 학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철학 이퀄 학문이었어요. 그게 이때 철학 박사를 하면서 학문을 해서 박사를 받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학문이 아니라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을 따기 위해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PhD라고 부르고 여기는 아예 이름이 다릅니다. MD, JD, D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MD란 말은 병원만 많이 씁니다. 의사들끼리 병원에 가면 의사만 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박사들도 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관리하는 물리학 박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쟤 MD야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래요. 그 말은 쟤 의학에서 박사 받았어 아니면 다른 학문에서 박사 받았어 이러거든요. 네, MD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원래 대학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어져 와서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을 배우는 것 자체로는 취업이 안 되고 이걸 하나 더 배워야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게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여기에 없는 옛날에는 없었던 학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직업을 위해서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을 위해서 요즘 제일 많이 배우는 학문 공대나 공학이나 경영학 같은 거 이런 게 이 자리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좀 더 이걸 둘로 나눠볼게요. 앞에 이 세 개 앞에 하고 네 개 하고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드리는 게 단순히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배움으로 해서 뭘 추구하려고 했느냐. 옛날 대학에서 리버럴 아치 7개 과목을 가르쳐서 뭘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법, 수사학, 논리학.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공통점은 딱 보이죠. 뭔가요? 말을 다루는 거예요. 말을.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뭐 3장 16절을 말씀해봐라 이러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 태초에 뭐뭐가 있었다. 뭘까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 왜 드리냐? 그 말씀이 영어로 하면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그걸 아마 그 당시 그리스어로 제가 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국어는 뭘까요? 아람어라는 언어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유태인들이 쓰는 토속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예수님 살던 그 땅이 로마 지배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지식인들이 그리스어를 쓴 모양이에요. 그리스어로 그 성경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한대요. 로고스. 요것이 다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네, 말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래요. 제가 여기 이소크라테스라는 게 이를 오타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던 학자 중에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뭘 많이 강조했냐? 토론 교육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지적 순발력. 예.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시적절하게 딱 여기에 맞게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그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대요. 이소크라테스 사람이.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이제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거예요. 이걸 강조한 서양에서 소크라테스부터 전통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기원 후 100년, 1000년 때 대학에서 7개 과목 배운 것 중에 3개 과목은 이렇게 말과 관련된 그런 학문들을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개는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정확하면 화성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수를 다루는 거예요. 수. 아까 말한 플라톤이 한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동굴 속에 갇혀 살아진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진짜로 밖에 다니는데 그 진짜의 그림자만 동굴 벽에 비친 그림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저 보고 있지만 저는 그림자예요. 저도 선생님들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냐? 동굴 밖에 있어요. 동굴 밖에 있는 것에 우리는 밖에서 빛이 비치면 그 빛에 따라서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밖에 가서 진짜를 보고 와서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선생님들 들어보시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이데아는 밖에 있다. 그걸 교육받은 사람이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른 것들은 진짜하고 그림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저를 그림자로 비추면 당연히 그림자는 저하고 똑같지 않겠죠. 다르겠죠. 쉽게 우리가 산식으로 생각해도. 근데 진짜와 그림자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수예요, 수. 수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꿈에서 보는 거는 허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서 선생님들 수학 문제 푼다고 해봐요. 꿈에서도 숫자는 똑같잖아요. 지금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꿈에서도 1 더하기 1을 선생님들이 계산하면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림자든 아니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수학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숫자는 이데아 그림자는 똑같으니까. 1은 거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니까. 네, 그걸 높이 평가했대요. 대신에 플라톤이 제일 낮게 평가한 계급이 뭐냐면은 예술가래요. 왜 예술가냐면 예를 들어서 저를 그렸다고 해봐요. 저를 그렸으면 저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잖아요. 제 그림자를 또 한 번 그려요. 그림자를 보고 또 한 번 그림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가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술가 추방론까지 주장했다는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어쨌든 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 플라톤이 이 이데아를 강조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 그림자와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존중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을 가리키는 전통, 그 다음에 진짜 이데아를 더 강조한 전통. 이게 리버럴 아치의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뭔가 반성과 추론을 통해서 진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원칙이나 규칙을 단순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시적절하게 자기가 가치 판단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학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현대인은 리버럴한 사람과 이렇게 아래 것들하고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리버럴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술 우리가 연금술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금술 금을 만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하려고 그래. 이런 건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인문학이란 것도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1000년이 지난 이제 AI가 나온 이 시대에 인문학이 계속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엔지니어하고 테크니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를 조작하거나 고치기만 하는 사람을 테크니션이라는 거예요. 엔지니어 그 기계를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테크니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테크니션도 필요하죠. 근데 대학 교육의 목표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인 것 같아요. 테크니션을 길러내는 것은 대학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엔지니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비판하는 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아까 리버럴 아치 교육, 그냥 직업교육, 직업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리버럴 아치로 교육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원래 리버럴 아치 교육 목표가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하고.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저도 강조하는데 대학의 교육 목표도 그래야 되고 대학은 그렇게 안 배우더라도 대학은 여전히 이게 나눠져 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철학과가 있고 의대가 같이 있어요. 저도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 선생을 하지만 철학과하고 의대를 가라고 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의대를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철학 공부한 친구도 있겠지만. 같이 나란히 놓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의대를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철학과를 없어진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의대에 가는 사람한테도 철학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각자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있으시지만 철학을 비롯해서 문사철을 이런 리버럴 아치를 같이 공부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함께 이런 교육 목표도 같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양방향을. 이거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공부하고. 그래야 취업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줘요? 정부에서 인문학 취업 안 되는 것을?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나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지. 취업을 하려면. 실제 지금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철학과를 입학해도 요즘 대학은 예전과 다르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고 많이 권장도 하고 대학 자기 전공에 필요한 최소 학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주 전공 졸업하려면 아주 조금만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테크니션이라는 말을 조금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닌데 약간 나쁜 의미의 테크니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만 알고 전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장군을 영어로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장군을. 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해요? 제너럴의 원래 뜻은 뭡니까? 일반이에요. 이순신 장군 영어로 하면 제너럴 이순신입니다. 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해요? 장군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은 그 후로는 여성 국무총리가 나왔죠, 우리나라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최초로 여성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이대 총장을 했던 이름이 장상의 여자분인데 이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야당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국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국무총리는 선생님들 잘 아시지만 대통령이 부재 시에 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 국방도 알아야 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을 하게 되잖아요. 뒤집어 보면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안 해요? 아까 말한 자기 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포병 갔다 오면 대포만 하고. 그런데 장군은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병 소대장, 대대장이라고 포병만 알면 되지만 장군은 포병도 알아야 되고 취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보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심지어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외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장군이야. 그래서 아마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목표가 제너럴이 되는 거야. 학생들한테 저도 많이 강조하는 거지. 너희들은 나중에 제너럴이 돼야 된다. 대학에 들어올 때는 테크니션으로 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군이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 인문학만 공부해서 취업 안 되는 거 이건 원래 인문학에 두는 거다. 그 취업이 되는 거 다른 거 공부해라.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장군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문과학이에요. 이게 이과. 그래서 합해서 물리가 있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천년전에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까지 합해서 이게 문과, 이게 이과. 대학마다 아까 칼리지, 단과대학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국립대들은 제가 있는 강원대도 그렇고 국립대들은 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립대들은 아직도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아직도 이 두 개를 합해서 문과대라고 많이 두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과대라고 많이 부르고 합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물리과대가 되는 거죠. 아까 문사철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같이 공부해야 리버럴 아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는 없었던 학문이에요. 이건 천년 전에 없었던 학문이고 이건 아주 기초 수준만 있었던 거죠. 천년 전에는 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해야지 우리가 리버럴 아츠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을 공부했을 때 인문학이 아닌 것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접근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한두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많은 방법 중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과 규범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규범을 묻는 겁니다. 규범. 규범이라고 제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평상시에 옳으냐 그르냐를 자꾸 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인문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철학과를 다녀야 인문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인문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지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규범을 묻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연의 섭리와 윤리라는 거예요. 뭘 예를 들어보려고 제가 하냐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주제라는 게 폐지됐습니다. 한 집안의 호주는 남자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셔요.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한 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동생이. 걔가 호주야. 네, 2004년에 그게 이제 위헌 소송이 걸렸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생물학자로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호주제 재판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무슨 증인으로 나갔냐? 호주제를 찬성한 사람들이 뭘 근거로 들었냐면 남성 중심은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대요. 저기 동물 세계를 봐도 수컷 중심이 될 거야. 동물도 다 수컷 중심이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그러므로 호주제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최지춘 교수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정말 그러냐? 이거 생각학자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 세계 보면 오히려 암컷 중심이 돼요. 그 말이 맞대요. 우리의 그 유전 물질이 암컷으로 이렇게 이어진대요. 쭉 이렇게. 그 증언을 통해서 물론 호주제가 없어진 게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최지천 교수님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의 중요한 논고 하나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본 거 이거예요. 자연세계가 수컷 중심이냐 암컷 중심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사고가 뭐냐면은 자연이 설령 수컷 중심이라고 해봐요. 자, 물론 최지춘 교수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틀린 걸 드러났어요. 근데 자연이 설령 수컷 중심이라고 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인문학적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적 질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 하나 예를 드는 것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다른 것은 다 동물들 따라합니까? 동물들 저기 배고프면 아무 데서나 밥 먹죠. 아무 데서나 싸죠. 우리 그 따라하나요? 따라하는 것은 안 따라하면서 왜 수컷 중심인 것만 따라하느냐라고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래도 되느냐. 있거든요. 자,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남자는 원래 성욕을 주체 못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대답하는 것은 과학자가 할 일이에요. 인문학적인 성찰이란 건 뭐냐? 설령 남자들이 막 성욕을 주체 못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아무 데서나 그래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성찰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이미 인문학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인문학자의 조금 자부심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이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니까 도덕과 윤리에도 전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인문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방금 제가 말한 전문적인 성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인공지능의 일기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트램이나 트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철학자들이 제기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리 가게 됐는데 이 기차가 고장이 나서 이 기관사는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단 하나 뭐 할 수 있냐면 방향을 이렇게 틀 수는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한 명 쪽으로 가요. 자, 이리 가면 5명이 죽고 이리 가면 1명이 죽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램 딜레마라고도 하고 트롤리 딜레마라고도 하고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자동차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게 해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자동차를 만드는 분은 자동차를 만들면 돼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런 어떤 게 옳으냐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인문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만들 때 저도 잘 모르는데 일일이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그 구글인가 어디에서 저기 사람과 원숭이로 분류하라고 했더니 흑인 사진 원숭이로 분류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학습을 시킬 때 백인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랬던.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상시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윤리에 따라서 아마 인공지능 기계도 학습을 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선생님들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방향 바꾸실래요? 뭘 지금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런 윤리적 판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인문학까지야? 그냥 우리도 평상시에 다 하는 건데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인문학도 전문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70~80%는 일이 간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왜? 5명 죽는 것보다 1명 죽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여기서 5명이 죽는 것은 이 기관사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1명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이건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죽인 거고.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물론 죽게 내버려 둔 것도 비난을 받긴 받죠.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렸으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죽인 것보다는 덜 비난받지 않습니까? 죽인 것은 아주 심한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꼭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학자끼리도 답이 나온 문제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뭔가 좀 전문적인 인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제 철학자들이 더 앉아서 이제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 위에서 보고 있다가 이 고장난 기관차가 오는 걸 보고 옆에 뚱뚱한 사람이 있어서 뚱뚱한 사람을 밀었어요. 뚱뚱한 사람 밀면 이 사람 일이 내려와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겠죠. 뚱뚱한 사람을 내가 밀어서 기차를 멈추게 하면 5명이 안 죽게 돼요. 1명은 죽고.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걸 뭐 말씀드리냐?
이것도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죽인 거고, 이것도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뚱뚱한 사람 1명을 떨어뜨려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1명을 죽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까 말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직관이라는 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 부분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이제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논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당연히 쌓아야 된다. 그런데 인문학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인문학만 공부해서 안 된다. 취업에 필요한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가는 요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잘 이렇게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